자, 계속해서 이제 양도소득 금액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다시 보셔야 돼서 차금화라고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양도차익이라는 것을 계산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 거래 가액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추계 결정 등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했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산했던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를 뺀 값,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값을 가리켜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이 계산되게 되면 여기서 과세 표준 구하기 위해서는 이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바로 기본 공제액 250만 원 빼게 되면 이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금과 중에서 제일 이제 양들이 좀 많았던 것이 양도차익이라는 부분이었고, 양도소득 금액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먼저 양도소득 금액 관련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개념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감에 있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될 테고,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보유해서 투기를 안 했던 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바로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양도소득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요. 토지 건물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를 것이다? 바로 주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택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원래 비과세였어요. 9억 이하가 됐으면. 근데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1세대 다주택일 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지금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한다 해서, 대신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했던 것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데서 앞에서 우리가 미등기 양도자산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했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고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고 세율은 70%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했었고, 물론 거기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죄 점점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런 게 출제 포인트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랄 같은 게 조정 대상 지역이야.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논의 전제가 1세대 2주택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보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그게 나와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장기 임대주택.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겠지. 장기 임대주택은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한다. 그게 설령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가시는 거야.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게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도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출제하는 기술 중에서 예외 중에 예외가 출제가 된다면 바로 장기 임대주택. 아직은 법 개정되고 나서 1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조정 대상 지역 등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한다는 전제에서 그것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팔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밋밋해. 그동안 잘 안 냈던 부분. 내용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내기가 되게 곤란했던 부분이 이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은 따로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자, 이 양도 차익 계산했던 데다가 공제율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뺀 금액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1세대 자, 일반 다주택을 포함해서 건물, 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요. 공제율을 보게 되면은 최장 얼마 30%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얼마 공제율의 최대치가 30%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 있죠? 이때는 공제율을 무려 80%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3년 이상, 4년 이하, 4년 이상, 5년 이하 이런 식으로 쭉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일단은 1세대 다주택자 또는 토지 건물에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얼마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얼마 30%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까 고가주택이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얼마 80%를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어디지 삼성동 주택을 팔고 딴 데로 이사 갈 때 그게 이제 그 취득한 가액이 15억 정도라고 이렇게 보도에 따르면 돼 있었고 한 30년인가 가까이 보유하다 보니까 양도 가액이 한 68억인가 한 70몇 이렇게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마무시한 것처럼 느껴져요. 만약 대충 한번 70억에 매도했다. 그리고 매입한 가격이 15억이다 라고 하면 벌써 얼마가 돼? 45억인가요? 45억 정도가 양도 차익으로 단순하게 물론 자본적 지출력도 있을 것이고 양도 비용도 있을 테고 뭐 등등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45억이 돼버리면 이게 어마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별 신경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뭐야 15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고 해서 45억을 양도 차익으로 계산했다고 쳤을 때 그것의 80% 보면 이미 또 다 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7억짜리 집 돕는 사람이 70억짜리 집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 얼마를 낼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법에서 다 빼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원래부터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세율이 이게 50%인가? 밖에 안 돼요. 양도소득세 엄청 내야 됐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그 있는 분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팠나 봐.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무려 80%까지 10년 보유했을 때.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세금 거의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정리하면 일반 자산, 1세대 다주택을 포함해서 건물, 토지 등에서는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얼마? 최대 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고 대신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 9억 초과하는 케이스예요. 어차피 1세대 1주택이 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9억 초과가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에 있어서 바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얼마? 80%를 적용한다. 그럼 단순화시키면 0.8을 곱하게 되면 얘가 뭐 얼마예요? 8, 4, 32, 8, 5, 30에서 35억 정도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으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자, 여기는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골치가 아파요. 너무 간단해서 자, 보유기간 기본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자에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거 공제율 10년 이상 보유하면 얼마?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일반 자산은 15년 이상 보유해야지 얼마? 30%까지.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거의 이제 고가주택 가지고 구성을 하죠. 그래서 경우의 수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양도 차익 계산되고 그다음에 공제율이 나오게 되면 이걸 곱한 금액, 이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정해지게 되면은 이때 양도차익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을 가리켜서 금 해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정도가 기본 구조. 먼저 이 정도 보시고 나서 나머지 내용 검토해 볼까요? 교재 110페이지. 그동안은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요. 이유는 예외도 없었어. 그동안은 거의 예외도,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가 없었어.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다주택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지문 교재 110페이지에서 옛날 지문들에서 지금은 썩 마음에 안 들어. 1번.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옳은 표현. 그래서 뭐 어렵지도 않죠. 미등기 양도자산은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요.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 괄호 열고에 한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아니죠. 주택 1세대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사실은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되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조정 대상적 외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다 해서 포인트 등기 그리고 3년 이상 간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4번 질문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서 1세대 1주택이면 원래 비과세니까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니 뭐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고가주택이 되게 되면 3년 이상 보유했다는 전제하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이라고 하는 거 바로 80%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 5번 질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 2년 6개월 점점점 자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해서 보유기간이 틀렸죠?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돼야지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뭐 간단해요. 이 파트는. 그동안은 문제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 교재 111페이지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옛날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제 104조 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라고 하는 게 보유기간 얘기 빼놓고는 미등기 양도 자산 100개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다주택자 등 이런 사람들을 어떻다? 미등자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사실은 우리 앞에서 주택법 공부할 때 분조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순서를 외우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도 누가 국토부 장관이 투기 과열지구는 누구였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것 때문에 그런 거. 공통적인 요소는 신규로 건설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 받는 게 분조투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사실은 투기 과열지구 다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전매 제한을 한다면 근데 이제 세금,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작년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을 어디다가 주택법에다가 등장을 시키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의 본질적인 차이는 공통점은 전매 제한, 차이점은 바로 세율, 따로 적용할 거냐 말 거냐,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이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뭐냐면 소득세, 양도소득세, 자 중과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장기 임대주택 하나 기억하셔야 돼. 장기 임대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 설령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해서 예외를 쫓아가실 것. 아직은 안 나온 주제. 법령 구조를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 교재 111페이지 두 번째 박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옳은 표현. 2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3번 보유 기간이 17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 최대 공제율 얼마? 100분의 30 가는 거죠.
일반 자산에 있어서는 보유기간 15년 이상일 때 얼마? 100분의 3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때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일 때 100분의 80. 이게 이제 바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금액과의 구분 계산과 양도 차손의 통산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얘는 우리가 앞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보십시다. 지금 이제 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포함 여부를 따질 때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그 다음에 주식 등의 양도소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이 개념이 필요한데 지금 이런 논리 구조가 돼요. 자,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요.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이건 보통 비상장 주식을 주로 얘기를 해요.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경우죠. 우리가 이제 소득세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어떻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게 되면 어떻다? 그날이 끝나는 때 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자, 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5천만 원이 발생했고 주식 등은 양도 차손이 발생을 했다.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소득세 어떻게 낼 거냐?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별개의 문제로 계산한다. 퉁쳐갖고 합이 4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5천만 원 양도 차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것이고 주식 등에 대해서는 또 1,000만 원 이건 양도소득세 없겠죠.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별개 계산한다. 그래서 다시 구분 계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은 별개로 각각 구분해서 계산한다. 대신 이제 이 안에서는 통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3천만 원, 건물의 양도로 발생했던 양도 차손이 1,000만 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 해 그 양도소득세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2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게 이제 통산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가 다르면 아예 항목이 아예 다르면 어떻다? 이것은 구분하여 계산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등의 범주에 속하게 되면 이것들은 어떻다? 통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해서 자, 요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요구하고 별개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부동산 등끼리는 어떻다? 통산하여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소위 양도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자, 여러분, 자, 교재에 그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자, 요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통산과 그 다음에 구분 계산이라고 한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라는 게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주식 등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통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들끼리는 어떻다? 자, 다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 어떤 자산의 중에서 양도 차손이 있다라고 하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걸 통산해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자, 토지 건물의 양도로 5천만 원 이득이 있었고 양도 차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라서 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니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 그럼 이건 4천만 원의 양도소득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금 지들끼리 이것도 1번, 2번, 3번 항목이 쭉 있거든요. 이것들끼리
차익이 발생하고 차손이 발생하면 통쳐서 통산하게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죠. 구분계산 해서 자, 양도소득 금액은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그 소득을 각 소득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해서 정리하니까 주식에서 양도 차손이 마이너스 2천만 원. 그럼 이건 양도소득세 안 내겠죠. 손해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2천만 원. 그럼 어떻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같은 항목끼리는 통산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항목끼리는 어떻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구분계산 그리고 양통산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고 이건 뭐 거의 자 지문 한두 개짜리인가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1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지문 한 개 정도, 2개 구성됐구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더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결국은 부동산 등의 범주니까 이때는 통산이 가능하다. 근데 이번 지문이 특이했어요. 2012년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2012년도에 만약에 토지를 팔아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손해봤던 거 같이 퉁쳐서 세금을 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매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각각 한 해씩으로 구분해서 계산하는 거지 몇 년을 퉁쳐가지고 한번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에서 좀 특이한 것을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의 특례라고 해서 좀 특이한 게 있고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슈인데요. 2월 과세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뜨는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특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같은 경우는 사안이 너무 복잡해서 객관식 문제를 구성할 때는 구성하기가 되게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2월 과세. 2월 과세 얘기는 일단 논의의 전제가 뭐냐면은 자, 이게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문제를 제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도 본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겠다. 개수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다 받아내겠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3억에 애초에 취득가액 3억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8억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어마무시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금을 적게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3억이라고 하는 주택을 중간에 을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한 6억쯤에 이게 증여를 하는 사례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이 부동산을 8억에 파는 방식이 있다. 그럼 이제 단순화시키면은 이게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과세 표준, 자 차익이 커지고 나중에 차금과에서 소득 금액이 작아지고 과세 표준이 작아지게 되면 이때 세율이 낮게 적용이 됩니다.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두 번 나눠서 내거나 또 증여하면 이제 증여세를 얘가 내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얘가 양도소득세 일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적게 되는 방식 이렇게 편법을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2월 과세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2월 과세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 답이 됐던 것은 한 2번 정도, 8년 동안 2번이고 지금 출제했던 게 25회 때하고요. 그 다음에 23회 때. 그러니까 지금 26, 27, 28, 29, 30 거의 6, 7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 그래서 자 이건 2월 과세는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딱 키워드 한 2개만 끊어서 가시는 게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자, 이 사람이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이제 직계 존속, 비속 관계다라고 해서 한 번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커지니까 배우자는 직계 존비속한테 먼저 뭘 한다? 증여라는 방식을 통해서 얘가 일단 증여세 내게 되겠죠?
계산할 거야. 예를 들어서 증여세 같은 경우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6억까지는 아예 면세가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에요.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는 비과세라고요. 그럼 뭐 이게 이제 만약에 3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6억이 된 상태에서 자 만약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증여세 제로가 되는 거죠? 편법을 쓰는 거야.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 아이씨가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3억에 사서 이제 8억 가치가 됐다고 한 번에 다 해서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6억까지는 증여세 비과세가 증여세 얘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비과세가 되니까 증여를 해. 그러면 양도소득세 값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안 내죠? 양도를 안 했으니까 증여한 건 최소한 이 사람은 이제 구제에서 가면 의리라는 사람은 취득세는 내야 되겠죠. 무상 승계 취득했으니까 아까 우리 상속은 2.3에 2.8이었었고요. 상속 외의 원인은 원래 우리 3.5%인데 비영리 법인의 경우 2.8%. 우리 시험에는 이 비영리 법인에서 2.8%가 시험에 나올 텐데 3.5%에 대해서 아마도 무상 승계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를 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낸 상태에서 이 사람은 값을 안 낸 상태에서 을이 이제 2억의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불합리하잖아요. 6억에 받아서 8억에 팔았다. 그럼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 이렇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이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자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본다? 3억으로 보게 되겠다. 취득 시기도 언제? 이걸로 보겠다. 해서 다시 이 사안에서는 지금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증여받았던 그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때 6억으로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3억으로 쳐서 좀 세금을 더 받아내겠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양도차익은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이렇게 할 테고 이 증여자라고 하는 사람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6억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억을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증여세 뭐 중요한 게 아니겠고요. 취득의 양도시기자라고 하는 거, 취득 시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애초에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자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가 세율 등을 판단을 하게 된다. 뭐 얘기 되게 길게 되는데 그저 포인트 배우자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받은 케이스. 자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을 썼다고요. 그때는 자 해봤자 삽질이라는 거야. 애초에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 당연히 양도한 사람이 을이니까 을이 어떻다? 납부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스토리를 가면 이렇게 가야 되죠. 제일 간단한 문제가 만약에 5년 지나서 양도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를 받아서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 6년 차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때는 얼마? 6억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5년의 취지가 그런 식이야. 양도소득세를 다운시키려고 잔머리를 굴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금액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머리 써야죠.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애초에 자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기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초과,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중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이때는 그냥 자 자기가 증여받은 시기를 증여가액, 증여받던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여받을 시기의 기준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가액으로 결정을 한다. 취득가액 어떻게 한다고요? 자, 실거래가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매감 환기 이런 순서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다시 기본 갑시다. 자,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하는 가액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증여받아서 양도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이것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 5년 경과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5년 경과해서 양도했을 때는 증여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된다. 결국 이제 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편법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 단순화시켜야 돼. 5년 내 양도하면 자 이 문장을 쫓아가시면 안 되고 5년 내 양도하면은 원래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던 가액과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5년 경과해서
이걸 양도하면 편법 쓴 게 아니라고 보는 거야. 양도소득세를 다운시키려고 한 편법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서 취득했던 시기, 수증자가 취득했던 시기, 그 증여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결정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행위계산부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자, 요거부터 갈까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서 5년 내, 이때 양도를 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요건 되게 긴데, 증여자가 어떻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안을 설명드릴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촌형입니다. 이 사람이, 자, 지금 병한테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겁나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촌 동생인 을을 끼워서 얘한테 뭘 한다고요? 증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한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사촌형이 사촌 동생한테 증여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촌형이 사촌 동생한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겠냐고? 없지. 그런 경우가 있어. 개수작하고 있어. 이 얘기라고. 이름만 지금 개수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 간의 증여도 있을 수가 있죠. 없어? 그냥 서로 쌩까는 사이야?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인정을 해줘. 인정을 해주되 다만 세금 깎기 위한 개수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5년 내 양도하게 되면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기와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런 얘기고, 사촌형이 사촌 동생한테 증여를 해서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이 복잡한 요건을 시험에 낼 수가 없다고. 복잡한 요건을 시험에 못 낸다고. 23회 때 마지막 내고 안 나왔다고. 죽어. 그래서 그때는 뭐 그냥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한테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고 갑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제 시험 문제 그러나 매형이 처남한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겠냐고 현실적으로. 없지. 없다고. 그런 건 보나마나 100% 부당행위로 보는 거야. 개수작으로, 전문용어로. 그때는 그냥 얘 없는 걸로 치고 누가 애초에 증여했던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취득시기, 취득가에 그 다음에 등등등으로 바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아니, 출제될 개연성이 없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앞에서, 자, 그 실질 거래 가액에 따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그런 거 외우셨잖아. 자, 지 있었죠? 산입 있었죠? 한번 산입된 거, 털어낸 거, 그 다음에 서류가 없을 때 지산문은 어떻다? 바로, 이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 경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복잡해. 근데 그건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얘는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서 그 정도네요. 다시 그림을 하십시다. 다시 간단하게만 그림을 그리십시다. 자, 갑이 이 부동산을 바로 병한테 증여하면은 양도소득세 겁나 많이 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자, 갑이 을을 끼워서 증여를 한다. 을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 이게 수증자가 되겠죠. 그래서 을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에게 양도한다. 그럼 이제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가는 거야. 증여를 하게 된 원인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가 됐을 때는 5년 내 양도했을 때는 이거 세금 아끼자는 그런 개수작이니까 양도한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자의 기준,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갑 사이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관계가 아니다. 그럼 완전 순생 거짓말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갑이 병한테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뒤쪽은 너무 복잡해서 잘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가지 증여 얘기를 두 개를 보셨는데요. 자, 우리가
증여하다 보면 개수작하는 것들 걸리게 되니까 이제 매매라는 형식을 빌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매인데 자, 뭐가 이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익이 자, 5% 이상일 때는 어떻다?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증여라는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있을 테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로 해놓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금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 갑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3억짜리 부동산이고 지금 원래 증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이라고 막 난리들 치니까 세금 얘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얘한테 을한테 매매라는 형식을 빌어. 그리고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아주 금액 세금 적게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 가액을 결정하고 또 얘가 매도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사례들, 편법. 자, 매매에 있어서는 자, 시가 기준 거래 가격이 얼마? 5% 이상이 되면 어떻다?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본다.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고, 요건 이제 답은 안 되는데 지문 속에 하나 구성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내용 가지고 이제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13페이지.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그리고 5년 내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는 충분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인들을 따져 묻기 위해서 만약에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는 언제? 바로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과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자, 지문 교재 11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 제97조 2 제1항에 따라서 2월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맞죠? 자, 2월 과세액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기,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까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2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하지만 소득세법 97조 사항에 따른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것, 즉 5년의 양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서 어렵지 않죠? 해서 2월 과세가 무조건 적용이 된다는 게 아니라 5년 내 양도가 됐을 때 어떻다? 2월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5년 경과돼서 양도를 했을 때는 이때는 자, 2월 과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증여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된다. 관련 기출문제 113페이지 하나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자, 이때 갑이 취득한 가액은 3억입니다. 배우자 을에게 2012년도 3월 5일자로 증여. 이때 건물의 시가가 8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을이, 자, 이렇게 증여를 한 후, 을이, 5년 지나지 않아서 2년 만에 2014년도에 이 건물을 자, 병에게 10억에 매도했다. 양도소득세 오른 것은 1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틀렸죠? 을이 양도했으니까 어떻다? 납세 의무자는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2번 지문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자, 교재 113페이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이 되는 거죠. 보유기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누가 갑이 3억에 취득을 했잖아요. 이 사안을 보면 갑이 3억에 취득했고 을이 증여받은 시기에 이 금액이 아까 얼마였냐면 8억이었나요? 8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한테 팔아먹을 때 이게 10억에 양도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납세 의무자는 자, 다시 여기서 포인트는 5년 내 양도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증여받은 시점이 언제가 되고 2012년이 되고 양도한 시점이 2014년이니까 2년 만에 5년 안에 팔았다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다만 자, 취득가액, 취득 시기를 계산할 때는 누가 갑이 취득했던 가액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을은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산해야 된다? 3억으로. 그리고 취득 시기는 언제로 계산해야 된다? 2008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야. 그래서 보유기간 2014년도에 지금 팔고 있으니까 보유기간이 얼마야? 3년 넘었죠? 보유기간 2008년도부터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2014년도니까 3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가는 질문이 아까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 자체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요.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 아니라 뭐가 된다? 3억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라고 해서 필요경비에 공제되는데 4번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어. 왜? 자, 16년 동안 한 번 나왔었고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5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틀렸고요. 그냥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사안을 아주 단순화시킵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증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사안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가 되게 되면은 이건 정상적인 증여로 보게 된다. 그래서 증여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팔아먹을 때 만약에 증여 받은 시점부터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얘들이 가족이 작당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운시키려고 개수작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시기, 취득가액은 언제로 본다? 갑이 취득한 시기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년 이내라는 전제가 쌓였을 때 하는 얘기야. 그래서 요 정도 해서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고 을이 된다. 다시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받아서 누구한테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받아서 5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이건 이 가족은 의심스러운 가족들이야. 양도소득세를 다운시키려고 증여라는 형식을 취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이 5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했던 시기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차, 금, 화 해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고? 갑이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게 양도소득 금액이 되게 될 것인데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세 표준까지 나와야 되죠. 그 밑에 교재 113페이지 자, 매매 얘기 나와 있습니다. 지문 두 번째 박스인데요. A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기준점이 항상 시가야. 시가 3억짜리 이 토지를 5억에 양도했다. 개수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업계약서가 되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때는 5% 넘어서죠. 3억 기준 1%면 300이 되나요? 자, 5%면 1,500이 되나요? 355? 5%는 1,500이잖아요. 3억에 5%는 355니까 1,500이라고. 이걸 넘는 거래 가액은 인정 안 한다고요. 그때는 자, 5억에 자, 지금 5억에 양도했을 때 이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다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본다라고 해서 3억을 거래 가액으로 본다 해서 오른편 되겠고요. 그 뒤에 뭐 관련 기출 문제 나오는데 큰 의미 없어요. 이건 버리시고요. 다시 갑시다. 기본만 가십시다. 지금 양도소득 금액 등을 계산해 내에 있어서 2월 과세라는 개념이 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이 가족을 의심하는 거야. 양도소득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개수적한 걸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 증여자가 취득했던 시기와 취득했던 가액을 기준으로 어떻다 양도 차익 등을 계산을 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걸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겠고 부당 행위 계산 부인에서는 보시다시피 23회 때 겁나 복잡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이건 신경 쓸 건 아니겠고요. 자, 요건 알 수 없겠고 요거 자 시가 기준 뭐 중요한 거는 시가 기준 5% 이상의 차익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다 바로 부당 행위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 바로 이어서 과세 표준이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차금화라는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구조가 돼야 되죠. 우리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 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양도 차익 계산해야 되고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추계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해서 양도 차익 계산되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 앞에서 계산했던 양도 차익에서 뭘 빼야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야 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것은 3년 이상 자산 보유했을 때, 물론 미등기 양도 자산, 조정 대상 지역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가 되는데, 장기 임대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유 기간별 공제를 보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80% 이상의 공제율, 8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한다. 일반 자산은 3년 이상 보유 10년까지 15년이 최대 기간이 되는데 15년 되면 얼마? 30%의 공제율을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제 제일 간단한 문제,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게 되면은 이게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죠. 과세 표준 계산되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 공제는요, 거의 이슈가 안 돼요. 이 대신 이게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할 때 기본 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을 할 때 비교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차금과가 세팅이 다 돼야지 개별적인 항목은 세율 뭐 몇 개 외우고 말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차금과가 정리가 돼 있지 않게 되면 아사리판이 돼버립니다. 이게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수험생들이 어렵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용어 때문에 그래. 그 말이 그 말 같아. 뭐 양도 차익이나 양도소득 금액이나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 그 말이 그 말 같지. 그래서 이게 약속이라고. 약속이 세팅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이 부분 뭐 나중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됐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뺀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필요 경비 뺐었죠.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뺐었죠. 세 번째가 뭘 뺀다? 기본 공제를 빼게 된다. 그럼 나중에 이것만 쭉 차금과 순서를 세팅하게 되면 대강 이해가 돼. 세 가지를 뺀다고. 첫 번째 필요 경비.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두 번째 양도 차익이 계산된 상태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양도소득 금액이 만들어지면 기본 공제를 빼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필요 경비, 장기보유 특별 공제, 기본 공제 이런 것들 금방금방 쫓아올 수 있어요. 대신 용어 차금과가 세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주제가 어디까지? 바로 양도소득 금액까지 계산해 보셔서,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뭐야? 기본 공제. 너무 간단해. 해서 250만 원씩 빼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공제라고 해서, 자, 요건 이제, 다른 세금이랑 같이 묶어서 이제 가봐야겠구나. 첫 번째, 자, 소득세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총 8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8가지 소득 중에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세와 별개로 따로 계산하고, 자, 퇴직소득세도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과 별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자, 우리 소득세 납세험을 성립시킨 언제라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한 해가 12월 31일이 다 끝나게 되면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 점점점 되게 되면 딱 날짜가 바뀌면, 자, 해피 뉴 이어 이거 아니야. 바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 소득에 대한 어떻다?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소득세 내야 될 테고, 한 해 동안 양도소득이 있으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될 테고, 한 해 동안 종합소득세, 또 종합소득이 나머지 6개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면 1월 1일 0시가 딱 되게 되면 우리는 뭔 지랄을 해야 돼? 이제 1년간의 소득, 지난해 소득을 가지고 퇴직소득 따로 해서 그냥 밤새워서 그걸 계산해 봐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퇴직을 했으면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소득세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6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1월 1일 날 새벽부터 세 가지 소득세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단순화시키면,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별개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해서 아까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가 얼마? 250만 원을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바로 기본
공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니까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 같은 경우 어떻다?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하고 세율도 겁나 센 70%를 적용을 한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250만 원 정도. 이건 뭐 틀리고 맞고의 문제도 아니고 거의 너무나 간단한 주제. 해서 지금 차, 금, 과에서 순식간에 과세 표준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다시요. 차익 계산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계산되게 되면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세율이라고 하는 게 토지, 건물, 주택, 그 다음에 우리 비사업용 토지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 또 그 대상적이 조정 대상적이냐 아니냐 등에 따라서 더럽게 복잡스럽게 돼 있어. 그렇답니다. 우리가 토지 건물은요, 조정 대상적이랑 관련 없습니다. 주택이랑 관련되는 개념이었었고, 자, 그래서 세율을 이제 외우셔야 돼. 자, 근데 이 세율 얘기를 갈 때는 사실은 세율 문제가 하나, 둘, 셋, 세 군데 정도가 주로 이슈가 되나요? 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 세율, 원시 취득 2.8%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에서 승계 취득은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은 자, 1, 2, 3, 4에서 주택 6억, 9억 이렇게 해서 총 3개 구간, 6억 이하가 있었고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 2%, 3%. 그 다음에 자,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 얼마? 4% 이런 식으로 갔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무상승계 취득, 상속, 농지와 농지 외 원인으로 나눠서 농지의 경우 2.3%, 농지 외의 것은 2.8%. 한편 상속 외 무상승계 취득, 증여 같은 경우는 바로 원칙은 3.5%인데 자, 비영리 법인은 2.8%, 공유물 등의 분할은 2.3%. 안 끝났어. 환상이 분분하게 되면 표준세율 마이너스 2%. 한편 중과기준세율은 2% 적용하는 게 개지화. 이런 식으로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취득세율은 거의 한 문제 구성했고, 두 번째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재산세 세율이었었죠. 자, 해서 바로 분리과세라고 해서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이염터라고 해서 0.2% 염전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4%가 장장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이런 게 있었고, 한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별차운원에서 차고지 운전학원용 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원형 보전 임야,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우리 시험용으로 부속 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율 가지고 0.07% 적용하는 게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염전과 터미널 0.2%, 4%는 5개의 장이 있었죠. 골프 장용 토지, 골프 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리고 별장 이런 것까지 4% 이런 식으로 재산세 세율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더럽게 복잡해서 이건 뭐 웬만한 B4 용지, A3 용지에다가 출력을 해서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복잡스러워. 근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자, 하나, 둘, 세 개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 토지, 건물 묶어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를 해서 양도차 소득 차익이 발생하고 표준이 계산될 테고, 그 양도소득 금액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계산되면 거기다가는 50%의 세율을 얻어다 적용을 하게 된다. 토지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얼마라고요? 50%. 1년 미만 사이, 1년도 안 돼서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발생,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얼마?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건물 1년 이상 보유하고 2년 미만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얼마?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은요, 자, 1세대 1주택, 그리고
자, 보유기간 2년 이상 뭐 이런 거 요건들이 있어야 됐었죠? 자, 그렇다고 쳤을 때, 자, 1주택이라고 하는 거. 조정대상적 외적으로 선지하고요. 보유기간 얼마, 1년 미만이든 얼마,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셔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최근에 하나, 두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30회도 문제 구성이 됐는데 이거라도 똑바로 외워야 돼. 자,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2년, 자, 6개월 동안 보유했다, 양도했다. 그럼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아, 몰라. 그걸 외울 수가 없어. 아, 못 외운다고요. 표를 봐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택은 조정대상적과 조정대상적 외적으로 구분하고 뭐 등등등 변수가 워낙 많아. 그래서 알 수가 없어. 표를 봐도 보여주면 설명을 해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시험을 봐야겠고 시험을 볼 때는 최소한 이거 가지고 찍어내셔야 돼. 자, 토지, 건물 1년 미만 보유하면 과세 표준에 얼마? 50%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얼마? 40%, 50에 40이야. 근데 주택은요, 1년 미만 보유하면 얼마? 40%. 그냥 주택은 좀 봐주는 거야, 전반적으로. 토지, 건물보다는 주택은 좀씩 봐주는 구조라고. 아까 우리 1세대 1주택 9억이야, 국내 소재. 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봐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래서 자, 어찌됐든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외우시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를 최근에 이제 두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뭐 대충 또 풀어 찍을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 돼. 이게 아주 정확하게 접근하셔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냥 봐서는 절대 풀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과세 표준 계산되고 세율까지 설명드렸어요. 세율, 미등기 양도자산 아까 100분의 70인데 요즘엔 거의 안 냅니다.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정도. 교재 115페이지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따른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오른편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 소득세가 세 가지인데 자, 각각 세율이 정해져 있겠지? 그럼 각각 계산을 하게 된다. 2번 질문이요.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해서 아까 미등기 양도자산만 어떻다? 기본 공제 적용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돼 있다면 비사업용이고 지랄이고 어떻다? 바로 기본 공제 250만 원 적용한다. 그다음 같은 해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하게 된다. 오른편인데 뭐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에 24회 때 나왔던 문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고 해서 별 의미 없고. 그 다음 여러분 교재 이제 117페이지 가면 세율 나와 있죠? 세율 나와 있죠? 제가 요약을 하고 한 게 이게 이 정도라고. 시험에 한 번에 나왔던 것들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다고. 근데 어차피 못 외워. 그래서 자, 외울 게 세율 문제는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얼마? 50%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되면 얼마? 40%.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1년 미만일 때 40%,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외우는 거야. 토지 건물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율 얼마입니까? 몰라.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등등등 변수가 워낙 많아. 그래서 그저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7페이지 27회 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1년 6개월 된 보유 1주택 나와 있죠? 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얼마? 100분의 40. 주택은 1년 미만일 때 뭐라고요? 100분의 40. 그죠? 1년 6개월 보유하면 어떻게 돼? 모르지. 넘어가는 거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라고. 2번 질문이요.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모르지. 상가는 2년 미만 1년 미만만 따졌으니까 2번도 모르는 거야. 3번 질문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이건 알지? 1년 미만이죠? 100분의 50이죠? 그래 옳은 걸 고르시면 답 3번이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게 몇 프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번 지문 6개월 보유한 1주택 이건 알지? 100분의 40이죠? 그러니까 우리 알 수 있는 건 지금 3번하고 4번밖에 몰라. 그 다음에 5번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이거 알지? 100분의 40이잖아요. 상가 건물 2년 미만이니까. 그죠?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번, 4번, 5번만 알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상가를 1년 미만 보유했다. 얼마? 100분의 50.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했다. 100분의 50. 자,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 100분의 40.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케이스를 볼 텐데 주택을 만약 다시 상가를 1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일단 얼마라고요? 100분의 40. 토지를 1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100분의 40. 예, 그러면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럼 뭐라고요? 몰라. 이렇게. 주택은 1년 미만만 40% 했으니까 나머지 모른다고 바로 가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조정 대상적인 뭐니까 변수가 워낙 복잡스러워.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시 이거 똑바로 이런 게 짜증나. 이거 하니까 간단하니까 어우씨 뭐 별거 아니네. 그걸 안 해요. 이해하고 끝나. 그럼 뒤져.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니까. 중국말로. 알미란 무엇이냐 그랬어.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알미다. 그 멋진 말을 하고 죽었어. 그 중국말로. 그 공자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중국말도 할 줄 알아. 하기는 미국 쪽에 보니까 그 부시라고 하는 아들 부시. 그 양반이 그게 무식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미국 정치인 중에서 하여튼 겁나 개무식한 사람. 돌대가리가 아들 부시라고 평가를 보통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 돌대가리 갖고. 그 영어를 잘해. 심지어 미국 가면 거지 새끼를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한대. 하여튼 간에, 지금, 지금 외우라니까요. 그 이해하지 말고, 이해하면 뒤진다니까. 이게 뼛속에 안 새겨지면 죽어요.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고.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얼마? 100분의 40. 상가 1년 미만 100분의 50. 토지 1년 미만 100분의 50. 자, 상가 1년 6개월이면 100분의 40, 토지 1년 6개월은 얼마? 100분의 40, 주택을 1년 6개월 보유하면 몰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모른다고 그것까지 외워야 된다고. 상가를 2년 6개월 보유했어. 그러면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예요? 몰라. 토지를 2년 6개월 보유했어.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야? 모른다고. 토지 건물에서 우리는 1년 미만, 2년 미만만 외우셨다고. 주택은 1년 미만만 외우셨다고. 이걸 똑바로 외우고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 안 그러면 손도 못 대요. 이런 문제는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출제인이 희롱하는 거야. 진짜 핵심을 알고 있는지. 그 다음 문제. 교재 118페이지. 자, 보면 문제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양도할 때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나 짜증나네. 자, 일단 보니까 2년 미만의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맞죠? 이건 맞춰야지. 사람 새끼라면은 27회 때 비슷한 문제 나왔으니까 이건 정확히 알아야 되죠. 두 번째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100분의 40 나와 있죠? 입주권하고 주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살 붙이는 거야. 문제 보면서. 얘기는 알아야 돼. 3번 모르겠죠? 길잖아. 일단은 읽지도 않을 거야. 4번 집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라고 돼 있죠? 그리고 모르죠, 이거는. 모르죠? 얘는 지금 뭐냐면은 보유기간 얘기를 안 했어. 그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건물. 이건 알지? 미등기 건물은 알죠? 100분의 70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번하고 4번 중에 찍으면 돼. 이게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거라고? 3번을 답을 뽑았는데 이건 3번, 4번 중에 찍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혀. 이건 말도 못하게 어렵게 구성을 한 건데 이런 문제를 맞추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어 가실 때 뭐까지만 간다고 기본만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엿먹으러 내면 그냥 그 중에서 50% 확률을 갖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게 되면 붕 떠갖고 다 찍어. 16문제 가까이를 다 찍는다고. 그래서 이게 양을 늘려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게 문제 자체 해석도 못해.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 관련해서 조합원 입주권,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주택하고 입주권은 똑같은 걸로 해석하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부터 이어갑니다.